안녕하세요. 오늘 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제 유튜브 구독자 신우주 씨가 달아준 다소 충격적인, 물론 저한테는 충격이 아니죠. 제가 다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예측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굉장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다소 어두운 예측을 좀 자주 하는 미래학자라서 어둡게 느껴지는 그래서 지금 댓글들이 일단 전체 좀 승인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에 10번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거의 한 2, 3년 전에 현대자동차 사보에. 그때 마지막 칼럼 내용이 뭐였냐면 공교육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대안학교조차 공교육의 어떤 대안이긴 하지만 혁신적인 대안이 아니라 그냥 개선? 우리가 혁신과 개선의 차이가 있잖아요. 개선적 대안?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대학 갈 무렵에는 다시 공교육과 경쟁해야만 하는 구도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제 칼럼이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굉장히 혁신적인 학교를 차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받는 혁신적인 기업이 만드는 대안학교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 혁신적으로 가르치되 혁신적으로 체험형으로, 그리고 10대 전후부터 현장성과 어른들이 하는 걸 직접 체험해보는 방식,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한 3년 전에 현대자동차 칼럼에서 좀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잠깐만, 댓글이 이번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저한테 최신 뉴스를, 일론 머스크가 아시죠? 뭐 화성에 사람들 이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우주선 재활용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우주여행을 좀 값싸게 하기 위해서 우주선 자체를 재활용하는 그런 것도 성공을 시킨 아주, 미국에서 정말 제프 베조스하고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미국의 경쟁력의 어떤 쌍두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연령대가 7살부터 15세까지, 15세 정도까지 받아요. 8살부터 15세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합친 거죠. 그리고 주로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직원들의 자식들이 다니는 데인데, 첫째, 언어 교육은 하지 않는다. 외국어 교육은. 왜냐? 인공지능이 대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신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코딩 언어 교육을 한다거나 과학, 수학, 윤리 같은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공학. 그러니까 창의성에 집중을 하면서 아이들이, 제가 그 화이트헤드의 공부 로맨스 강의를 할 때 12세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수준의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학자로서의 로맨스가 생길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한 아주 놀라운 주장인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뇌과학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거의 완벽한 대안학교를 만든 거예요. 제가 주장했던 지금 그런 형식인데,
뭘 배울지도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리고 매년 학과목이 달라져요. 학생들이 내년에는 우리 교과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걸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뭐 자기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서포트 해주는 어떤 학습 코치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학교 평균 나이 애들이 10살이에요. 10살.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2살 이전에 콘텐츠와 스토리 어떤 맥락, 과학적인 맥락에 대한 로맨스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학자로서 성공할 수 없다, 연구자로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화이트헤드의 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8, 9, 10, 11세 애들이 집중적으로 그 과제를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멘토를 요구하고 하면서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까지 공부하고 있는 이런 학교가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국 아이가 여기에 가려면은 일론 머스 회사에 그 부모가 취직하지 않는 한은 여기 다니기 힘들어요. 기업 내에 있는 사내 어떤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제가 삼성한테는 뭐 직접적인 루트가 없어서, 근데 마침 제가 삼성에는 그 뇌과학 칼럼을 한 2번 썼어요. 삼성 그 회사 사보에, 현대자동차 사보에도 뇌과학 및 교육 그리고 미래학에 관한 칼럼을 10편을 썼고, 삼성에는 내용을 딱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대안학교 얘기를 못 꺼냈고, 현대는 내용이 지정이 안 된 칼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내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3년 전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학교를 차려버린 거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2025년 이후에 급격한 실업 사태,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의 대량 실업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댓글 중에 대만 애플사의 그 팍스콘이라는 하청업체가 있어요. 근데 하청업체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하에 모든 회사와 이사장, 사장들은 괜찮은 기계가 나오면 는 한단 말이에요. 그 기계로 대체해버린단 말이죠. 왜 그 댓글이 안 보이지? 잠깐만.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댓글 중에 일론 머스크 댓글하고 퍽스콘 댓글이 충격적인데. 내가 목성 같은데. 정말 그냥 슈퍼컴퓨터보다 100배가 빠른 CPU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양자 컴퓨터화 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 단계의 컴퓨터만으로도 뭐 인간들이 하는 거의 모든 즉 AGI 수준의 인공 보편지능, 일반 인공지능 수준의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로봇을 파견해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폭스콘 얘기가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이상하네. 지금 5년 내에 폭스콘 사장이 애플 아이폰 위탁 생산하는 지금 폭스콘 사장이 5년 내에 지금 자기 그 제조업 직원의 80%를
자동화하겠다. 그럼 그 공장의 80%가 몇 명이냐 봤더니 놀랍게도 70만 명이에요. 직원이 70만 명. 댓글을 지웠나? 왜 갑자기? 아무튼 그것도 지금 충격적이고, 지금 이론적으로 2025년부터 정말 시작할 것 같은데, 일자리를 이론적으로 2050년에 100% 대체 가능하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워첼 소장의 말. 지금 현재 당장 인간들이 하는 일의 50%까지 자동화가 가능한데, 제가 그랬죠.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점차적으로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은 법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을 밀어내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때부터 이제 기본급,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생존 비용이 주어져야 되는 이제 기본급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게 10년 내에 굉장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제조업의 거의 100%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갈 것 같고요. 지금 폭스콘 댓글이 폭스콘 사장 얘기가 이거예요. 뭐 다 보이진 않는데 5년 내에 80% 정도의 직원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70만 명이고, 만약에 5년 내에 안 되면은 10년 내에 하겠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2025년이랑 지금 맞아떨어지죠. 5년 내 아니면 10년 내니까. 제가 그 실업 곡선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놀자리 곡선을 그 책에다가 제가 강의 가끔 하죠. 제가 그 곡선을 그릴 때 미래를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 그리듯이 저는 그냥 이럴 거야, 그동안의 지식으로 이럴 거야 라고 그림을 딱 그린 거죠. 그게 이제 2025년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폭스콘 자동화와 관련해서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신문에 네이버 검색하니까 뜨네요. 근데 여기 이 검색 후반부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폭스콘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뜹니다. 산업용 로봇 외에도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제조업 자동화가 되면서 고령사회,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에서 돈을 버는데, 그것을 로봇으로, 또 의료용 로봇으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굉장히 빨리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제가 이미 교육은 공짜가 됐고 의료가 언젠가는 굉장히 자동화되면서 의사들의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폭스콘 기사 보다가 의료용 로봇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자, 그래서 관련된 폭스콘 완전 자동화 관련된 기사가 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신우주 그분이 달아주는 거보다는 좀 더 완화돼서 여기는 나왔네. 2020년까지 30% 자동화. 그럼 2025년까지 50%에서 80%. 그럼 뭐 계산은 맞아 떨어지네.
신우진 씨 댓글이 좀 과장됐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네이버를 찾아보고 더 민감한 것들은 구글까지 찾아봐야지 이제 찾아보는데 아무튼 그 자동화에 관한 소식도 점점점 들려오고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부터 실업의 문제는 이거예요. 로봇을 사는 게 더 싸냐, 인건비가 더 싸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윤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람을 쓰는 게 더 쌀 때는 로봇을 안 사요. 있어도 안 사요. 개발돼도. 로봇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실업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5년으로 주장했던 게 그때 로봇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떨어지기 때문인데 로봇 가격이 얼마나 빨리 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대량 실업의 그 곡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애청자들께 제가 9월 10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생활비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펑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림을 전달하기로 한 100만 원짜리 그림이거든요. 20호 호당 5만 원. 지금 뭐 미대 졸업생보다 더 싸게 그림을 팔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 정도 우리 구독자 중에서 한 분 정도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시면은 뭐 올해 넘어가는 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살짝 뭐 꼭 해주셔도 되고 어차피 제 그림 사는 건 투자라 그랬죠. 엄청난 투자고 제가 최소 100배에서 10,000배까지 제 그림이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계속 제가 장담하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맨 처음 저한테 이제 그림을 가져가게 될 분이 논산에서 영어 학원을 하는 별명이 얀강인데 얀인데 얀. 이 양반이 제 강의를 그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자기 학원생들한테 그대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고 개념 파악을 하고 하는 그런 체험 여행을 1박 2일로 학원생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왜냐면 혹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살짝 또 제가 말했던 결핍, 배고픔을 체험하게 해주고 스스로 밥을 해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학부모는 고등학생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박 2일을 꺼려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약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그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그 자기주도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짜게 하는 거야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학원 선생은 이제 교습소 내지는 원장이겠죠.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코치 따라다니면서 애들 따라다니면서 코치하고 애들하고 이제 프로그램 주로 영어 단어와 사회적인 개념, 맥락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 수업을 여행 중에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여행을 갔다 와서 또 두뇌가 바뀌는 게 절반 정도가 바뀌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지속하려면 아이들 중에서 10%만 바뀌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다. 자기는 60, 70%가 목표라는 거예요. 자기 학원생 중에서 60, 70%가 바뀌는 게 목표였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된다. 지친다. 10%만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큰 욕심 안 내고 꾸준히 하고 그 두뇌가 바뀐 그 소수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루트가 바뀌는 거예요. 두뇌가 바뀐다라는 게. 그게 길을 한번 뚫어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존 공교육 방식으로 쭉 가면 그 길이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체험만으로도 저는 10%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일론 머스크 학교 같은 거면 그 아마 90%가 바뀔 거예요. 그
그 아이들의 두뇌에 새로운 사고 생각의 루트 길이 굉장히 그 종합적으로 T자형 인재를 뛰어넘어서 그 예전에 누가 썼던 거 있잖아요. 그물망 공부법이라고. 그 모든 게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연 현상이라고 그러죠. 창의성에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것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의성. 이런 그런 두뇌로 바뀌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체험 여행은 뭐 그 중에 10%. 근데 아까 일론 머스크 같은 학교는 거의 90%가 그런 두뇌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시기는 10살 전후. 그 나이가 너무 중요하다. 중고등학생도 바뀌는데 10살 전후에는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아 정말 좋은 대안학교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그분이 내년에 가장 빨리 그림을 가져가실 분이고 제가 이제 어제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10페이지짜리 한글 파일을 작성해서 보냈어요. 몇 가지만 이제 막 얘기해보면 지금 철도하고 도로에서 철도가 7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왜 철도는 열팽창에 의해서 이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온화 속도로 봤을 때 이 간격이 그 고온화를 이렇게 흡수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다 보면 덜커덩 하는 그 간격이 있는데 그걸 더 좁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그 철로의 길이를 또 반토막을 내야 될지도 몰라요. 일일이 다 끊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전에 그 철로가 받는 열을 차단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굉장한 철도청에서 굉장한 돈이 들 것 같은데 어쨌건 기차가 탈선으로 사고 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이게 철로가 온도가 올라가면요 300km로 달릴 수가 없어요. 기차 이게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폭염이 계속되면은 KTX의 속도가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시설롱이나 그 어떤 강풍이나 폭우를 대응하는 시설과 건축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아예 유리 자체를 처음에는 코팅으로 그 유리 파손을 막아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유리 자체를 새로운 뭐 탄소 강화 플라스틱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연구와 어떤 공장이 미리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리창이 깨졌을 때 이것을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2차, 3차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기업체가 움직일 수 없고 뭔가를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가 대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상재난 대비 연구는 국책 사업으로 반드시 이거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그거 아세요?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공식 기관도 없는 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돈 쓸 때는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는 안 오고 구름만 끼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또 기온을 하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땅 속에 있는 물이 더 빨리 증발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더 빨리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담지제라는 게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이게 담지제가 1차 작업일 것 같은데 논이나 밭에 물을 다량 흡수하고 가뭄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만했던 게 사막에 폭우가 오잖아요. 이걸 사막에서 이거를 실험을 했더니 사막에서 농사가 가능할 정도예요. 요만한 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부풀어요. 물을 흡수하는 어떤 세포 같은 담지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흙 속에 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흙이랑 같이 모래랑 같이 섞어도 돼요.
그럼 뭐냐면은 세포형 조수지가 되는 거예요. 작은 세포가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면서 조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한 가뭄이 왔을 때 여기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바깥으로 배출해내면서 식물 뿌리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뿌리에 직접 저수지를 만든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특허를 낸 과학자가 지금 이름도 까먹었는데 내일 제가 누군지 발표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근데 난 그 전문가들이 찾아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특허를 낸 다음에 특허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를 내지 말고 이것을 복제해서 전 세계에서 써라 이렇게 특허를 공개를 하죠. 대단한 사람인 거죠. 정말 이 지구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치 벤저민 프랭클린이 피레침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벼락에 맞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 보급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허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내지 않으면 요즘에는 다른 사람이 특허 내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또 돈을 들여서 특허를 낸 다음에 공개를 해야 돼. 이 특허를 아무나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잡해졌어요. 왜냐면은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한 일 하려고 해도 정말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착한 일 하는 게. 나쁜 놈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나쁜 놈들을 방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좋은 일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그걸 모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허까지 공개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사막화 되기, 이 아열대라는 게 왜 사막화냐면 비가 올 때만 오고 안 올 때 안 와버리니까 안 오는 동안은 사막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빗물 저장 시설의 아주 다양화.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하는요, 그 폭염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 시설은 폭염과 그 폭설이 왔을 때 비상 교통로가 되거든요. 지하는. 그래서 지하 개발은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점차 화성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구가 화성의 그 화성인들이 그 화성 표면이 이제 망가지면서 그 지하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아마 화성 지하 이게 믿거나 말거나죠. 분명히 아마 핵융합, 즉 인공태양까지 성공을 했으리라고 봐요. 인공태양을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상태에서 지하로 들어가겠죠. 이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배출공기, 공장 배출공기 청정화시키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점차 이 사회가 미세먼지를 피해서 실내화됐을 때에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심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앞으로 그 가상현실 VR 경제가 굉장히 뜰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외로 미세먼지가 이 VR 경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아바타가 레디 플레이 원 하는 영화 한번 보세요. 우리가 VR 경제가 굉장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제가 딱 두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원, 넘버 투를 골라보면 한국의 경쟁력은 한류 문화예요. 첫째가. 두 번째가 VR이에요. 가상현실 기술. 이 두 가지가 강력한 경제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VR하고 한류 즐길 거리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고, 지금 다 뭐 할 수는 없고요. 뭐 폭풍 대비, 폭염 대비, 식품과 농업에서 발효식품의 분말 가공 저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토종 종자의 귀환, 생태농업의 국책사업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동식 에어컨 뭐 이런 것들 쭉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북극 항로 개척 이후에 무역의 변화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는, 뭐 물론 이건 뭐 좀 약간 오래 걸리겠죠. 넘어가자고. 근데 이거 뭐 대비는 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닥친다. 이것을 어떻게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면서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이나 도시가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태풍 발생 위치가 북상한다. 그리고 더 강해진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허창희 교수의 말 집어넣고, 과학기술과 세계경제의 미래를 제가 한 열 몇 가지의 문장으로 압축한 다음에,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이 기상이변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 창의성을 억압해왔던 마진율을 5% 이상 남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능력을 억압시켜왔던 것이 후폭풍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이변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아주 빨리 변화하는 것에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오히려 대기업이 성장하면 다 같이 잘 살 거야. 아시죠? 낙수효과. 이게 허상이었는데 낙수효과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게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상, 기업의 본성상 낙수효과는 없는 거죠. 낙수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 그 환상 때문에 현재 급변하는 이 지구 환경하고 세계 정세에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나마 왜 BTS 같은 방탄소년단 이런 한류 문화 쪽으로는 기업이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신바람 문화라든가 풍류 문화라든가 잘 노는 거 이런 것들을 기업이 억압은 했지만 그 개개인들이 억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일단 한류 쪽하고 VR 쪽 정말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 대비도 해야 되고, 미세먼지 문제, 재앙,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되는 재앙이 전쟁을 포함해서 한 1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 10가지에 대해서는 또 기회 있으면 다시 예측되는 거대 재앙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할게요.